한국은 과거에 속국이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화는 중국문의 아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나머지 것들도 왜곡시킬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이건 현실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사마르칸드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역사 그리고 유라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다른 형태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동북공정은 원래 2003년도 2월 달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쯤 돼서 전 국민이 알게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했었어요. 동북공정에서 우리가 분노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구려 역사를 중국이 침탈한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구려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구려 전문 연구단체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동북공정이 공개됐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고구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왜 비전공자들이 이 동북공정을 고구려 문제로 몰아가느냐고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그랬고요. 그때 제가 쓴 용어가 신중화 제국주의예요. 동북공정은 정치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를 철저히 왜곡시킨 역사가 식민사건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사가 그만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요. 특히 상대국의 실체를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때는 역사 왜곡이 중요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그냥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정반대죠. 그래서 당시 중국 정부가 주변국의 반발을 물었으면서까지 그리고 상당히 우호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각을 지면서까지도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빌미를 역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만이 아니라 동북공정이 있죠. 티베트를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이 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이 있죠. 몽골 공정이 있죠. 그리고 1대1로 이후에 더 본격화된 해양 공정이 있죠. 이런 정치적 작업을 하는데 그 정지 작업으로서 역사 왜곡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중국이 말 그대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과거에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는, 영토였다는 주장을 근거라는 거죠. 그 주장은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역사서에 써 있는 어떤 불확실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적 목적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만주죠. 일단 만주에서 발흥했고 만주족을 차지한 나라가 고구려잖아요. 뒤를 이은 게 발해잖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큰 중국이란 질서 속에 이미 편입이 돼버렸어요.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고 강력한 것이 현재 한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주를 개척한 건 우리의 근대 때도 모든 면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성립된 이후에도 만주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중국의 유교 참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만주 지역에 대한 완전 실질적 지배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주를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들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영토였다는 주장은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원조선, 제가 말한 원조선은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역사까지 왜곡해가면서 만주는 물론이고 이제는 한반도 북부 이북까지도 원래가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습성으로 볼 때 반드시 훗날 그들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변국수도 알고 있고요. 러시아, 중국 간의 영토 분쟁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러시아학자들이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고요. 역사학자들도 역사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 외적인 측면에서 동북공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다른 형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북진흥계획이라든가 그리고 1대1로에서 1대 전략은 동쪽 끝은 시안이에요. 오늘날에. 왜냐하면 대당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그리고 1로 전략은 오늘날의 광동서 광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만주 전체를 포함하고 두만강 하구까지도 1대1로의 거점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본격화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만주라든가 한민족 억압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중국적 질서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그들은 중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이렇게 위성 체제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정학적 요인인데 흔히 말하는 한반도를 중국적 질서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세력을 남진하는 데 방어막이 사라지게 되고요. 동쪽과 남쪽으로서는 해양 세력입니다.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들어올 때 그 방어막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반쪽이라도 중국의 영향권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필요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신중화제국주의 또는 중국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심어줘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미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선 교과서는 물론이고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왜곡한 동북공정을 기초로 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북공정이 단순한 역사전쟁이 아니라 문화전쟁, 생활전쟁, 사상전쟁으로 벌어지면서 젊은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단어 문제, 김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작동시키고 많은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을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죠. 이거는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 간에는 여러 가지 체제의 차이, 사상의 차이도 있지만 이미 이런 역사전쟁을 통해서 확장된 문화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과거에 자기들의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의 속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원래 중국의 중화 사상으로는요. 가운데 중을 목표라고 남만, 북쪽, 서융, 동이 그래서 동쪽 오랑캐는 전부 다 우리 전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늘 자기적 질서 속에 흡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이 400년 만에 비록 선비적이 통일했지만 통일한 다음에 시도한 것이 고구려 공격이에요. 70년간에 걸친 전쟁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끝없이 중국은 고려를 그들의 영향권으로 흡수시키는 전략을 굉장히 정책을 쓰지만 고려는 단호히 거부하고 늘 등고르기를 추진했던 것이죠. 고려 대단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과 한민족의 분단에 관해서 중국, 즉 청나라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모군란 이전과 이모군란 이후의 청나라와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봉체제 속의 조선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바로 속국식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본과 러시아 충돌되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의 붕괴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적 질서의 재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 동쪽에 있는 한반도의 세력을 자기들 권한을 흡수시키지 않으면 지정학적으로 매우 곤란해지는 거예요. 중국은 말 그대로 사면이 포위가 돼 있어요. 북쪽은 러시아가 돼 있죠. 서쪽은 중앙아시아지만은 과거에는 티벳이라든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베트남이 있고. 그래서 이 동쪽 지역, 가장 안정적 지역, 그리고 서해라는 바다를 둔 이런 한민족 질서를 그들의 영향권에 두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 회자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문명의 충돌 이후에 문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문화가 곧 역사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정치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고요. 경제전쟁을 넘어서 문화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문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한류란 이름 하에. 문화란 것은 가장 중요해요. 집단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상대 집단을 제압할 수 있는 첩경이거든요. 당연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역사전쟁은 바로 정체성 흔들기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전쟁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중국은 우리 문화를 자기 문화화시킨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류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류 이전엔 인류가 있었잖아요. 일본 흐름, 재팬 드림. 이 꿈이 얼마나 전 세계, 적어도 18세기 이후에는 일본이란 나라는 서양인들에게 특별한 나라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추월했지만 원래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류가 전 세계를 마치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을
더군다나 1대1로 전략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정책을 수반하거든요.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자본이 너무나 들어왔고요. 우리 사마르칸드 대학교 정문 바로 옆에는 중국인들이 세운 큰 아치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자의 동상과 중국식 건물과 중국식 공원이 개설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문화에 관한 문제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를 다시 중국화 시켜야 되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은 과거에 속국이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나머지 것들도 왜곡시킬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이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위상을. 이거 우리 정말 심각합니다. 한복도 어이가 없지만 김치도 어이가 없고요. 이를테면 어떤 사물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는요. 첫 번째는 기본 구조를 봐야 돼요.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스타일이에요. 구조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적 관점, 도구적 관점에서 볼 때 집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떤 한 생태환경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기본적으로 비슷할 수가 있고요. 의복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스타일은 다른 겁니다. 문화권마다 스타일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할 때 스트럭처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다라든가 영향을 받았다라든가 영향을 주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스타일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 스타일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있고 신앙도 들어가 있고 거기 그들만이 가진 미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선과 면이 있고 색채가 있잖아요. 배합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특히나 흔히 말하는 중국 지역과 우리는 스트럭처부터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스타일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치는 절인다는 의미에서는 젓갈처럼 어디나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김치는 전혀 다른 거죠. 김치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고유의 것이죠. 만약에 김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중국의 영토였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추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말하는 조선 중기 이후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 음식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료에 특히 고구려에 관한 음식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또 하나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면은요, 많은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고구려에는 독자적인 음식이 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민족의 김치는 현재 빨간 김치 이전부터도 중국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학자들이 게을렀거나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그런 학문적 연구 성과를 봐야 돼요. 제가 김치 전공자가 아니지만 알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일반인들도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즉 우리 민족의 자의식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달리 어릴 때는 중국 영화를 보고 자라났어요. 중국 영화를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중국 문화 영향을 일찍부터 받았잖아요. 중국은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있잖아요. 제 이름 윤명철. 이게 우리 이름입니까?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미 우리 이름으로 됐지만 처음 받아들일 때 우리 이름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를 들면 늑대 함께 춤을 이런 식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식의 명칭이.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명칭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명에도 지명에도 인명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중국화되면서 우리는 중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우리 전통적인 고구려 복장을 조선이 계승한 건 아니잖아요. 고구려적인 정신을 계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굳이 남아있는 데를 찾자면 일본에 가 있잖아요.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에 탈출해가지고 정착합니다. 그때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은 답발춘초, 사비복부. 이때 사비씨, 백제 사비씨 아니에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중국 문화의 취민이 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이것들을 많이 상실해 간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했고 또 우리화다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지만 이런 상은 언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왜곡당하거나 뺏기게 되면은 집단의 정체성을 상실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외세 의존적 성격이 강해요. 젊은 사람들도 전 똑같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복장부터 말투부터 액센트부터 사용하는 것도 일본께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우리 것을 잃어버렸는데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자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만의 것, 우리만의 음악, 우리만의 춤, 우리만의 학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류가 그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일본도, 중국도, 허다못해 체코도, 헝가리도, 핀란드도 다 19세기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들의 예술과 문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려면 몰다우라든가 핀란디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일본도 그래요. 내년이면은 강화도 조약 150주년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을 그대로 근대 또는 현대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게 없어요. 부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예술가들이 전태에 질문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어요.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떤 집단은요, 역사성을 강조해요. 어떤 집단은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건데 중국은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도 우리처럼 5년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지만 50년 정책은 미래예요. 북대화를 통해서 50년을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중국에서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수립했고 그리고 그것은 당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우리는 국민들이 뽑은 행정부가 정치를 하지만 중국은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시키면 행정부는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이 물론 특별한 사람이에요. 후진타오와 시진핑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도 분명해요. 중국 공산당에서 초유일이 벌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이 있어서 이거는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시진핑이 아니라 다음 누가 되더라도 이 정책은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벌이에요. 중국과 우리가 비록 나란 적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라이벌이에요. 중국에게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우리밖에 없어요. 넓은 동아시아, 범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것은 베트남 그리고 우리인데 베트남은 사실은 북베트남은 중국 사람들이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통성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과 우리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자의식이 강해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사학자로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태환경이 좋은 곳은 우리 땅이에요. 전 세계를 놓고 비교합니다. 제가 세계를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이 자의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중국 역사책에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믿어요. 한국을 믿는 이유는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탁월해요. 이럴 때면 중국이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적대 관계는 늘 북방 세력과 중국 세력이에요. 이게 생존과 생활의 문제예요. 북방 세력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내려와야 돼요. 생활을 위해서는 내려와야 돼요. 여긴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대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제3의 존재인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우리를 먼저 치는 순간에 양쪽이 위험해져요.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아니라 역사학자인 제 이론이에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중국적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했고 때로는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압록강, 두만강을 우리 역사의 끝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사관이에요.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와 함께 만주 일대와 함께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고구려가 한반도에만 있었습니까? 발해가 한반도에만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고조선이 한반도에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다 반도적으로 해석을 해요.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쓰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압록강 이북의 땅은요, 북방이 아니라 제 용어에 따르면 동방이에요. 북방은 정확히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북 만주 지역에 흥얼령 산맥이 있는데 그 서쪽에 초원이 연결되는 데가 북방이에요. 여기는 동쪽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만주를 북방이라고 보면 역사적과 지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예요.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서 있었던 모든 종족들은 우리와 직결돼 있어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종족은요, 중국 한족 일부를 빼놓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만주에 살던 종족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비족 계통이고요. 그리고 요 나라처럼 거란족이고요. 그리고 금나라, 청나라처럼 여진족 계통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우리랑 직결돼 있습니다. 언어상으로도 습속상으로도 늘 같이, 특히나 거란 선비는 언어가 통했다는 것이 6세기 중반에 중국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비계의 언어와 우리 부여계의 언어는 통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말가로, 지금의 청나라겠죠. 이 만주어는 통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나와요. 늘 우리와 접촉하고 피가 섞인 집단들이니까 흔히 말하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있는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동방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봐야 되고 하나의 파워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북방으로 보면서 우리 역사 떼어놓고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제의 성리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는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우리 역사학은 생명학입니다.